자, 레이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콘텐츠를 보게 되면 일단 처음 나온 것이 이제 펀더멘탈에서 아마 여기 세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장이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2장은 RCS라는 거는 사실은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요거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이므로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일종의 반사계수 같은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챕터 3장은 Continuous Wave와 Pulse Radar가 되겠죠. 레이더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4장에서는 레이더 디텍션, 레이더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고 받아서 거기에 어떤 타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텍션과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디텍션과 에스티메이션을 얘기하는데, 디텍션이란 것은 거기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답은 yes, or와 n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이란 것은 어떤 신호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거기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러한 신호가 측정이 됐을 때, 이렇게 시간축으로 측정이 됐을 때 이 신호의 주파수 성분, 최대치 또는 시간 지연, 이런 값들을 알아보는 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은 yes, or와 no가 답이 아니고요. 어떤 이 신호의 특징들,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디텍션과 에스티메이션은 그 차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4장에서는 디텍션, 왜냐하면 레이더에서는 에스티메이션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은 뒤쪽에 그 거리 찾고 그 다음에 각도를 찾는 거가 에스티메이션의 대상이 되겠는데, 일단은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이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5장은 레이더 웨이브폼 어널리시스가 되겠죠. 앞장에 3장에서 나온 Continuous Wave, Pulse Radar,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파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형을 만들어도 되고요, 만들어서 레이더로 보낼 수도 있죠. 다만 그 특성이 좋아야 될 텐데, 그 특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툴 같은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매치드 필터 and radar ambiguity 펑션이 되겠습니다. 매치드 필터라는 거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가 있죠.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더에서도 매치드 필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6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7장에서는 펄스 컴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레이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8장 레이더 웨이브 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거는 이 챕터는 살짝 우리가 건너뛰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구의 대기, 그 다음에 리프렉션, 그라운드 리프렉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레이더를 쏘면 여기 있는 타깃들은 찾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 지표면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지구의 반경, 지구의 공률 같은 거를 모두 계산하는 것이 요 챕터 8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살짝 스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장 클러터와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는데,
클러터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노이즈의 종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신호가 우리가 레이더 신호를 어떤 깔끔한 이런 사인파형을 보낸다고 했을 때도 타깃을 맞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겠지만 노이즈가 많이 낀 이런 신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신호가 노이즈인지 타겟을 맞고 나온 신호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앞에서 나온 디텍션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클러터라는 것은 일종의 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실은 레이더에서는 노이즈보다는 클러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노이즈와 클러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안테나. 레이더가 신호를 쏘게 될 때는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방사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테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거기 나오는 자세한 내용들은, 자세한 선형 안테나, 뭐 그런 그 복잡한 관계식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간단한 중요한 그 결과들만, 디렉티비티, 파워 게인, 이펙티브 어퍼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고, 중요한 빔포밍이라는 게 있죠. 어레이 안테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레이 안테나와 빔포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사실은 레이더에서는 하나의 안테나만을 갖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테나가 두 개가 이상 있을 때 이 두 안테나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가 더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11장에서는 트래킹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트래킹이라는 것은 레이더 신호를 쏘았을 때 어떤 적기가 타겟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찾아내는 거를 보통 서베일런스 모드 또는 서치 모드라고 하고, 어떤 타겟을 찾았을 때 그 타겟을 따라가는, 레이더가 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트래킹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신테틱 어퍼처 레이더, 영상 레이더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슷한 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지상을 찍은 사진들, 대다수의 사진들은 광학 렌즈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광학 렌즈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통 인공위성들이 10몇 킬로 이상 지상에서 있으므로 10몇 킬로를 볼 수 있는 렌즈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렌즈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레이더 특성을 사용해서 광학적인 게 아니고 전파로 사실은 지상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틱 어퍼처 레이더라는 게 12장에 소개가 되겠습니다. 신테틱이라는 건 뭐죠? 신테틱이라는 것은 합성이라는 얘기죠. 어퍼처라는 것은 개구 또는 안테나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안테나의 실제 크기 또는 그 효과적인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은 저번 시간에 내준 숙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숙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준 숙제의 답은, 사실은 안테나가 이렇게, 우리가 안테나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할 때요, 여기 이렇게 타겟이 표시가 됩니다. 또는 여기에 타겟이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이 타겟을 찾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구식 레이더, 이렇게 생긴 레이더가 있다고 할 때 빔이라고 하는데요, 전파가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로는요. 물론 옆에 사이드로 새는 전파도 있죠. 이렇게 전파로가 사이드 로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파가 셉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큰 전파, 메인 로브 전파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여기에 모터를 달아서 밑에다가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 한번 재고요, 5도가 돌아갔을 때 한번 재고, 또 10도가 돌아갔을 때 한번 재고 해서 결국 여기서부터 이렇게 빔을 한번 쏘고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 관측을 하고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쏘고요, 이렇게 또 쏘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타겟이 있다고 하면 그때 거리와 전파를 보내고 받은 거리와 그 다음에 시간과 여기 타겟이 있으므로 내가 몇 도일 때 타겟이 측정이 됐구나 하는 걸 판단해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바로 그게 타겟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럼 교수님, 만약에 타겟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한 빔 안에 있으면 구분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레이더의 단점 중에 하나는 한 빔 안에 타겟이 있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빔 폭을 좁히는 게 좋죠. 이러한 빔보다는 빔 폭을 훨씬 더 작고 더 강한 빔을 쏘는 게 좋습니다. 빔 폭을 좁히는 게 사실은 레이더의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전기공학에서 나오는 주파수의 개념이라고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전자공학에서 어떤 물체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파장의 몇 배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걸 전기적 크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인 크기가 이게 1m다 by 1m다 라고 하더라도 이 크기를 우리가 주파수 F는 우리가 뭐죠? F는 아니죠? C는 F람다죠? 예. 즉 광속은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다 라는, 여기서 광속은 일정한 거죠. 3 곱하기 얼마죠?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만약에 주파수가 1GHz다. 1기가는 10의 9승이므로 파장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1GHz라는 신호의 파장은 0.3m, 즉 30cm가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1기가인 신호에서 이 1m by 1m의 크기는 대체로 파장이 한 3개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어떠한 크기로 볼 수가 있고요. 주파수가 10기가가 되면은 파장이 3cm가 되겠죠. 3cm 측면의 10기가의 신호에서 봤을 때는 이 크기는 주파수가 1기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큰 어떤 크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크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기적 크기는 물리적 크기에 관계가 없고 주파수에 대한 상대 크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또는 안테나 수업을 들었으면은 기억이 날 수도 있을 텐데요. 안테나의 크기가 크면 이 빔이 작아집니다. 빔 폭이요. 같은 주파수를 쐈을 때 이만한 안테나가 있고 이만한 안테나가 있으면 이 큰 안테나가 훨씬 더 작은 빔폭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같은 주파수일 때. 그러면 주파수를 높이면 같은 크기의 안테나라도
더 작은 빈폭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어떤 안테나 크기가 같더라도 더 빈폭이 작게 만들 수가 있어서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파수 크기를 엄청 높일 수가 없는 게, 주파수가 높으면 대기 중에서 전파하는 거리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이더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뒤쪽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무적정 주파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최대 레이더 주파수는 몇십 기가, 뭐 50기가 이하가 되는데, 심지어 50기가짜리 그 레이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몇백 미터 이상 가지 않습니다. 50기가는 몇백 미터 가지 않습니다. 또는 비나 안개나 눈 같은 게 오면은 이 50기가짜리 전파는 굉장히 흡수가 많이 돼가지고 더 짧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파수를 낮은 걸 써야 되지 않겠냐? 단점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낮은 주파수를 쓰면 안테나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해야 같은 형태의 빈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죠. 주파수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주파수를 무작정 낮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더 주파수가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냈던 문제의 답은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거리는 이 전파를 쏘고 받은 시간차에 의해서 우리가 거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안테나의 타겟의 위치, 각도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안테나의 빔을 한번 쏘고 조금 있다 다시 쏘고 각도를 돌려가면서 쏘아서 그 각도가 있을 때, 그 각도에 해당이 될 때 우리가 거기에 타겟이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게 저번 숙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레이더가 빙빙 돌아가는 것을 사실은 뭐 동영상이나 어떤 그림을 통해서 많이 봤을 텐데요. 최근 레이더들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평판에다가 어레이를 둡니다. 어레이를 레이더 센서, 안테나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둠으로써 이 녀석이 전자적으로 뒤쪽에서 어떤 전자적 빔 조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빔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얘는 움직이지 않고 얘는 그 고정돼 있고 뒤쪽에서 전자적으로 조향을 해서 빔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사실은 많이 사용되는 레이더가 되겠죠. 액티브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A사 레이더 역시 이러한 방식의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래의 기계식 레이더, 또는 어떤 형태, 어떤 그 목적에서는 사실 아직도 이게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장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장점은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레이더를 움직여야 되니까 모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각도를 맞추기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 액티브 레이더는 그런 단점들은 없다 하는 게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그 신테틱 어퍼처 레이더의 얘기로 돌아가서 합성 개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빔폭이 좁으면 이 각도 분해능이 좋아진다고 했죠. 각도의 분해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타겟이 있든지 옆에 있든지 빔이 좁으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신테틱 어퍼처 레이더는 합성으로 사람이 안테나 크기를 크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구경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에서 사실은
지상을 관측할 때 빈폭이 0.1도 0.1도면 굉장히 작은 빈폭이 되겠죠. 라고 하더라도 10km 상공에서 0.1도의 빈폭이라는 거는 이 지상에서는 굉장히 큰 아마 몇십 미터 정도의 이 레졸루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레졸루션. 그래서 몇십 미터 안에 있는 것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비록 빈폭의 각도가 0.1도라고 하더라도요. 참고로 그 카이에 그 T50 앞에 있는 그 여기 붙어 있는 레이더는 빈폭이 5도 또는 4.5도 뭐 이 정도 빈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빈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공중의 전투기들의 빈폭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주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파수는 보통 10GHz를 씁니다. 이거보다 더 높으면 전파가 멀리 안 날아가고요. 왜냐하면 전투기는 전파가 멀리 날아가야지 상대방 전투기를 먼저 측정을 해서 미사일을 쏘야 될 테니까 보통 몇백 킬로까지 봐야 될 테니까요. 전파를 세게 쏴서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낮으면 좋은데 더 낮으면 전투기 앞에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4.5도에서 5도 정도의 빈폭을 가지고 주파수는 거의 10GHz를 씁니다. 자, 여기 이제 신스틱 퍼즐 간단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었고요. 자, 오늘 할 것은 마지막 장 13장이 뭐냐 하면 신호 처리라고 되어 있죠. 신호 처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나오는 게 그 푸리에 변환, 푸리에 시리즈, 콘볼루션과 콜레이션 인테그랄, 에너지와 팝 스펙트럼 덴시티, 랜덤 변수, 멀티브레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랜덤 프로세스, 샘플링 이론, 젯 변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젯 변환이나 이런 것들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푸리에 변환과 확률에 대한 내용이 여기 13장에 나오는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해서요.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 자료는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13장으로 쭉 가보면요. 지금 유튜브에 그 레졸루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확대를 어떻게 하죠? 확대 한쪽 네, 아무튼 지금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자세하게 이런 공식들은 크게 아직 중요하지 않으므로 뒤쪽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12장 내용을 아까 본다고 했는데 13장 내용을 본다고 했는데 13장에 나오는 것이 신호처리.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지금 나오는 게 잘 안 보이나요? 파워 얘기죠. 파워 얘기. 여러분들 파워는 많이 들어봤죠? 파워는 회로 이론 시간에 또는 통신공학 시간에 많이 나왔을 텐데요. 파워가 뭡니까? 여기서 X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전압을요. X는 전압을 의미하는데 여기 뭐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볼티지 시그널 XT over the interval T1 to T2 across 1 ohm resistor.
여러분들 간단하게 파워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파워는 뭐죠? V 곱하기 I죠. 예. 단위는 와트가 되겠고요. V는 볼트고요. I는 암페어인데 다른 식으로 쓰면은 V는 IR이 되므로 I는 R분의 V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여기 조건에 1oh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 비례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다 곱하기 R로 이렇게 나눠줘야지 정상인데요. R분의 1로 이렇게 식에다가 근데 R이 1ohm이면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P는 자 근데 그럼 R이 1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P는 그냥 V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항이 1ohm이면 그냥 P는 V 제곱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직렬 신호일 때, 직렬 신호가 아니고 직류 신호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V가 교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류인 경우. 교류인 경우에는 P는 역시 V 제곱이 되는데 평균 전력이라고 볼 수 있죠. 평균. 어떤 볼테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은 제곱을 해버리면 파워는 이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없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지 않고 어떤 기간 동안의 평균 값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신호를 평균 값을 내려면 어떻게 하죠?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V의 제곱을 물론 V는 시간의 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적분을 해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어떤 시간 t까지 평균을 한다고 했죠? dt. 예. 평균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다시 t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고 하면은 예, 평균 전력이 되겠습니다. 평균 전력.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average power P 단위는 뭐죠? 단위는 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값을 띄면 뭘까요? 이 값을 빼버리면 뭐죠? 나머지는 네, 답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왜냐하면 에너지는 곱하기 P 곱하기 뭐죠? 어떤 시간 P 곱하기 시간이 되므로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줄이라고 하죠. 또는 와트시. 와트시라고 하는데 줄은 와트 곱하기 사실은 초입니다. 초. 그래서 와트 곱하기 세크가 줄이죠. 같은 단위죠. 이거는 1시간당의 것이니까 1와트 C에 해당되는 줄은 얼마일까요? 곱하기 3600을 해주면 되죠. 3600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 에너지다 라는 거. 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지금 이런 식의 형태죠. 어떤 값의 제곱 해서 적분을 합니다. dt 또는 dx 해서 사실은 평균을 낸 거죠. 평균. 평균. 그러니까 t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이것은 다르게 쓰면은 어떤 x를
x를 제곱해서 우리가 확률에서는 우리가 expected value라고 하는데 기대치라고 하죠. 기대치. 기대치라는 게 사실은 이제 평균이 이상적으로 되면은 그 기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실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같은 개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뒤쪽에 확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그 개념, 어떤 신호 또는 에러, 보통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러를 제곱해서 적분해서 평균 낸다. 우리가 이거를 RMS라고 들어봤나요? RMS? 루트 민 스퀘어. 스퀘어가 지금 들어갔는데, 스퀘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루트를 한번 더 쳐주는 거죠. 예. 루트를 쳐주는 건 왜 그렇죠? 여기 제곱을 했으니까 원래 단위로 돌아가려면 루트를 쳐줘야지 원래 단위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방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파시발 이론이라고 있죠. 파시발 이론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파시발 이론은 뭐냐 하면 에너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XT 에너지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XT가 만약에 볼테이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곱을 한 후 적분을 해주면 이게 에너지가 된다. 물론 저항이 1일 때 라고 했죠. 자, 이것은 시간축 얘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XT의 후리의 변환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후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변환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축 어떤 신호를 주파수축 신호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후리의 변환이라고 하죠. 역시 뒤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XT의 후리의 변환은 XF다라고 하면 역시 이 녀석을 절대값 제곱을 합니다. 똑같이요. 절대값, 왜냐하면은 보통 복소수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제곱을 하면 역시 복수가 되니까 절대값 제곱을 해야지 적절한 실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한 주파수 적분을 해줍니다. 이 값이 같다 라는 게 파시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주파수축 에너지나 시간축 에너지나 똑같다. 사실 에너지가 더 증폭이 될 리가 없으니까 라는 게 바로 파시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축 에너지나 주파수축 에너지나 똑같다라는 게 파시발의 이론이 됩니다. 자, 요 얘기가 밑에 설명이 되고 있죠. 이거는 그 예인 것 같은데요. 네,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푸리에 변환이 나옵니다. 푸리에 변환은 공식은 뭐 간단하죠. 예,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전자공학도면은 글쎄요, 한번 좀 기억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XT가 시간일 때, 시간축 신호일 때 X 오메가, 어떤 경우 오메가로 써도 되고 XF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주파수 같은 내용입니다. 이 관계식 J 오메가 T 또는 오메가는 2파이 F이므로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